네, 경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재밌는 것 같아요. 일본 지금 뭐 박 의원님 리포트에도 쓰셨던데 일본 토픽스 지수가 무려 33년 만에 최고치다.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단 일본 증시가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게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시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예. 일본 증시가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90년대 버블 붕괴 당시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일본 경제가 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구조적인 어떤 디프레이션 그 국면에서 좀 벗어나는 예.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조금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꽤 되죠? 예, 한 3%가 조금 넘는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일본 증시 최근에는 하여튼 뭐 연일 오르니까 눈길을 끄는데 이런 뭐 증시 강세 배경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 경제에 비해서 뭐 세계 경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 일본 경제는 견조하게 오르고 있다. 그동안 일본 하면 저성장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예,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가 다 긴축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이제 우에다 신임 총재가 들어오면서 뭐 이 초완화적 정책의 출구 전략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엔화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기업들의 이익에 상당히 기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내수 경기 회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 자체가 뭐 코로나 팬데믹에서 좀 오프닝을 그러니까 국경 개방을 조금 늦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국경 개방을 하고 나서 관광객이라든지 또 보복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일본 내수 경기 이러한 쪽에 상당히 조금 회복에 강한 좀 강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 좀 훈풍을 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일본 안 갔다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최근에 보면 그 일본으로 정도로. 다들 이제 몰려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예.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댄 경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 비해서는 이렇게 선방하고 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도 대중국 수출 자체가 안 좋고 또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사실은 낮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면 더 높게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여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중국의 의존도가 큰데 중국은 그렇게 좀 하나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 섹터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피해 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내수 규모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뭐 소비하고 민간 투자를 합친다라고 하면 전체 GDP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 의존도가 거의 뭐 50% 60% 정도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내수의 어떤 규모 차이가 일단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뭐 확인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미중 갈등 관계 속 거기에 따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일본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워렌 버핏이 뭐 TSMC를 팔고 뭐 일본 상사 주식을 샀다라는 그렇죠. 이 소식 자체가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외국인이 중국을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일본을 사겠다라는 어떤 심리 자체도 우리는 그 수혜를 별로 얻지를 못한 반면에 일본은 얻었다라는 게 아마 좀 최근의 어떤 차이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이란 나라 하면 우리가 흔히 물가도 안 오르고 임금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 금리는 한때 지금도 좀 마이너스로 가 있고 뭐 이런 나라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변화들의 그 중심에는 또 민간 소비가 살아난다. 아까 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일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작년 11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어떤 건가요? 예,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플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짙게 깔려 있던 게 이제 일본 경제인데 여하튼 그 일본 은행의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아직 뭐 성공 여부를 우리가 좀 판단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여하튼 그 디플레에서 탈출해서 인플레 쪽으로 이제
심리 자체를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의 어떤 개선 효과로 사실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 그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해외여행을 일본 쪽으로 가듯이 그러한 어떤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이라든지 또 그동안 상당히 몇 년 동안 억눌렸던 이 보복 소비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강하게 나오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조금 소비 심리를 개선을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최근 이제 일본은 이제 임금 협상이 사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이 아마 그 93년에 한 3.9%가 그때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최고치를 경신을 예. 할 것 같거든요. 더구나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사실은 임금을 올려라라고 사실은 독려를 할 정도로 예. 디프레 탈출과 소비 분양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일본의 소비 심리 또 소비 자체를 사실 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기 논설위원 시절에 그 일본 게이단넨 초청으로 그 일본을 한번 둘러본 적이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때는 이제 한일 관계가 그런 대로 괜찮았을 텐데 그때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에 그 구름이 짙게 깔린 나라가 어떤 건지를 좀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뭔가 힘의 가리가 뭐 속된 말로 힘의 가리가 없고 뭔가 좀 주눅 들어 있고 좀 좋게 말하면 차분히 가라앉아 있지만 좀 안 좋게 그렇죠. 말하면 뭔가 활력 자체가, 우울한 예. 느낌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 숫자 이거 뭐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최근 뭐 명동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제 뭐 소식이 있긴 하지만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컸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3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66% 정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66%. 예, 좀 빠른 회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올 여름이나 가을쯤 정도 되면 100%가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얼마 전에 그 애널리스트 한 분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관광객이 요즘 좀 늘어나긴 네, 하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 3%밖에 안 네,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참 차이가 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본의 관광객에 있어서의 그 구성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관광객 예. 비중이 크고 일본은 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낮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관광객의 증가도 증가지만 이게 와서 쓰는 소비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 자체도 일본 경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가 늘어난다. 이게 보면은 그래프에 지금 나오듯이 뭐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금액적으로 그다음에 1인당 소비가 늘어나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 저게 왜 그런가요? 갑자기 이렇게 뛴 게 뭔가요? 뭐 물가 아무래도 올라서 좀 그런가요? 물가 오른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고 뭐 또 글쎄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는 그 관광객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싸구려 관광객이냐, 조금 이제 개인 관광으로서 이제 돈을 좀 쓸 수 있는 예. 관객이냐, 이러한 차이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일본도 뭐 단체 관광객이 뭐 그렇게 뭐 이전처럼 완전히 활성화된 부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보게 되면 개인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상황들이어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개인당 소비 주액 자체가 좀 크지 않나라는 좀 추정을 좀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 중국이 단체 관광객 그 제한하는 그렇죠. 나라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 경제가 뭔가 좀 훈풍이 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모두가 이 지금 긴축을 하는 마당에 일본만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완화 정책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당초는 사실은 뭐 올 상반기 중에 좀 출구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신임 총재가 바뀌면서 출구 전략을 대부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금 우에다 신임 총재가 계속해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당분간 철회할 생각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갈 생각이 사실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 일단 그 일본 정부나 또 지금 그 기시다 내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하튼 디프레에서 조금 탈출할 기미가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를 결국은 정착시키기 전까지는 조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올 연말 내년 초 정도 돼야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 돼서나 조금 출구 전략, 통화 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30년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 얘기를 하는 마당에 단지 뭐 한두 분기 조금 반짝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디플레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르죠. 자, 일본은 이런데 중국은 우리 당초 기대하고는 영 딴판입니다. 경제 정상화 속도나 수준 영 시원치 않고 그 뭐 경기 정상화가 뭐 되긴 되는데 상당히 좀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신호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유의미한 지표들이 있죠. 예. 그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 뭐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라든지 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은 작년 4월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4월 돌이켜 보면은 락다운 하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기저 효과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수치 그 지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자 물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프레 이렇게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뭐 좀 전에 우리가 일본의 디프레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락다운이 이제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이 이제 마이너스 3%가 넘게 마이너스 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생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 시장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16세부터 한 25세 정도까지 나이를 말하는데 그 청년 실업률이 중국이 20.4%입니다. 20%가 넘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년의 거의 5분의 1이 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고용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 경기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말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또 지표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한 게 이제 그동안 어떤 코로나 지원금도 개인한테 직접 뿌린 것이 아니라 기업 위주로 갔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나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 이건 뭐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시진핑 3기 출범을 했는데 뭔가 성과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중국 정부가 뭐 과거처럼 좀 공격적으로 어떤 부양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부양을 그렇다고 또 안 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지방 정부들의 어떤 특수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모여서 이제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어떠한 그 부양책 자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용 시장이 결국 이제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 속에서 이 IT 업황 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 업황이 좋은 데가 결국 좋은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억눌려 있었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딱히 이제 대책을 내놓기도 사실은 이렇게 마땅한 게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아까 실업률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인민들 대중들의 불만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정책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경기도 조금 더 회복의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카드가 사실은 좀 제기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 카드가 쓰기 위해서는 일단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동결이 됐다는 신호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카드를 쓰긴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 자체가 조금은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입장에서도 뭐 답답하긴 하겠지만은 뭐 중국 분위기가 약간 그 미중 갈등 그 국면에서 올 들어서 그 중국의 외교 정책이 좀 달라진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뭐 전랑 외교라고 해서 거의 늑대식이 아주 그냥 으르렁대고 뭐 이런 외교 분위기가 불과 얼마 전에도 그랬죠. 우리 대통령이 뭐 대만 언급하니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좀 대국다운 뭔가 좀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뭐 최근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좀 전쟁 휴전을 위해서 뭐 특사를 파견한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란 사우디 화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미국의 그러한 견제라고 할까나 뭐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이 자꾸만 이제 외톨이가 되는 부분 자체를 뭔가 커버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 자체가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관계인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좀 복원되고 있지 않다라는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 또 네. 수혜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적인 부분도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관계 자체가 이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게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에 있어 상당히 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제가 하나 좀 충격적인 거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중 수출 비중하고 대미 수출 비중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올까라는 부분에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제 상황입니다. 기억으로는 몇 해 전만 해도 중국이 한 25%, 예, 미국이 한 12%이 정도 거의 2배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거의 한 16% 정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역전이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역전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닐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지 수출 구조 자체가 대중 의존도였다라는 그렇죠. 부분에서 그게 그렇게 빨리 탈피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국내 경제나 산업에 있어서 좀 안을 수밖에 없는 숙제거리가 아닌가 좀 일종의 보겠습니다. 변침을 해야 되는데 예.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이게 배가 돌려면 오래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딱 그 시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까운 일본과 중국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기류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제일 좀 답답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사실은 다우는 좀 제자리 걸음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들어서 한 20% 이상 오르는 상황들이고요. 또 금방 말씀드린 일본도 사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유럽도 사실은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좋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왜 국내에는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못한 그 원인은 사실은 또 중국 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이제 그동안 저희가 강조했던 어떤 중국에 대한 수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히 AI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연 고점 수준에 이제 다다르었고 오늘도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상당 부분 강한 부분들이고 다행스럽게 또 4월, 5월에 외국인 지금 순매수 규모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답답하다 보니까 어떤 한 섹터에 사실은 좀 이제 너무 몰두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라든지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의 어떤 저점 이러한 것들을 좀 겨냥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쪽에만 쏠림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